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조별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7라운드까지 6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8위까지 16강 직행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새벽에 홈에서 엘프스보리전만 승리하면 100% 16강 진출이 됩니다. 비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절대 안 됩니다. 8위 아래로 바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2위까지 팀들이 토트넘과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6개 팀 중에서 몇 팀이라도 승리해버리면 승점이 동점이 되더라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9위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맨유가 7라운드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4위로 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홈에서 레인저스를 상대하면서 졸전으로 전반전에 무득점이었고 후반에 레인저스 골키퍼의 황당 실수로 날아오는 볼을 당구용어로 끌어치기라고 하죠. 펀칭을 했는데 백스핀이 걸리면서 득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골로 앞서 나가다가 레인저스에게 동점을 허용하면서 두 팀 모두 9위, 10위가 될 뻔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기사회생하듯 7라운드 4위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몰라요. 맨유는 8라운드에서 루마니아 원정길을 떠나서 현재 조별 순위 8위인 강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 경기에서 패배하면 8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필 시차도 2시간 정도 차이 나고 비행시간도 4시간 정도 걸리는 원정길입니다. 맨유의 플레이오프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봅니다. 맨유는 토트넘보다 승점 1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맙시다. 일주일이 지나면요, 토트넘은 부상에서만 최소 3명이 복귀해 있습니다. 로메로, 비수마, 사르입니다. 그리고 반더벤도 복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펜스, 양민혁, 레길론까지 있기 때문에 80% 가까이는 팀이 회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자원들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토트넘이 마지막 8라운드에서 홈에서 경기하고 상대팀도 엘프스보리이기 때문에 16강 진출 확률은 정말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엔지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이 복귀만 하면 어느 팀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의사였죠. 그런데 엔지 감독이 인터뷰에서 너무 올곧은 태도를 보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기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비결이 있냐고 물었는데 외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신경을 안 쓰면 된다 라면서 소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독의 경질부터 전술에 대한 단점, 전술의 유연성, 선수 퀄리티 등 토트넘의 성적이 안 좋으니까 언론들이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소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엔지 감독은 부상자가 속출한 것은 맞지만 토트넘의 체질 변화와 본인의 계획이 옳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어느 정도 동의한 듯 합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를 했는데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솔직히 보기 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리드로 동점 위기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홈에서 8라운드를 치를 때는 토트넘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엔지 감독만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토트넘은 호펜하임에게 점유율도 밀렸고 슈팅 수도 더 적었습니다. 토트넘만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봐야죠. 토트넘만의 스타일이라는 걸 그냥 단순히 공격 축구라고 볼 게 아니라 선수들 간의 호흡과 약속된 플레이들, 분위기들을 감안한 토트넘만의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즌과 바뀐 것도 이미 많습니다. 맨 데이비스가 손흥민을 향해서 롱킥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죠. 올 시즌에는 수비 라인에서 롱킥, 킨스키 골키퍼마저도 롱킥을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7라운드 호펜하임전도 첫 득점 자체가 롱킥을 통해서 나왔죠. 포로의 연결과 메디슨의 골 합작은 과거 2002 한일 월드컵 시절에 김남일의 롱킥에 박지성이 타라샤급 그 득점을 성공시켰던 플레이와 유사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 광경을 시청했을 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지성의 골과 메디슨의 골은 비교 불가죠. 호펜하임전 승리가 가능한 이유는 결국에 미드필더의 활약이라고 봅니다. 풋볼 런던에서 평점을 매겼는데 베리발 7점, 벤탄쿠르 8점, 메디슨 8점이었습니다. 에버턴전에서는 어땠죠? 5점, 6점, 6점이었습니다. 확 차이가 나죠. 미드필더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니까 결과도 나오잖아요.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축구 혼자서 하는 거 아니라고. 손흥민이 잘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패스를 보내줘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손흥민의 첫 번째 골
미드필더 메디슨이 패스를 보내줬기 때문에 넣을 수 있었고, 손흥민의 두 번째 골 벤탄쿠르가 중원에서 차단을 하면서 바로 역습이 이루어져서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네. 손흥민은 이번 경기 2골을 추가하면서 시즌 10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이 잘 풀린다고 하면 경기는 거의 30경기 가까이 남았거든요. 시즌 20골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왼발로 2골을 넣었습니다. 도대체 손흥민 주발은 어딥니까? 전에 디 애슬레틱에서는 손흥민의 양발 능력은 기술을 연마하려는 헌신과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른 뒤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헌신을 말해준다. 손흥민은 왼발킥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약한 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느껴진다 라고 하기도 했죠. 손흥민은 그냥 양발잡이라고 봐야 합니다. 휴식기 때 유튜브에 출연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도 프리킥 5개 중에 똑같이 3골씩 넣었죠.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왼발 프리킥을 넣었다면 손흥민의 주발은 왼발로 확정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실패하면서 3대3이 되었죠. 손흥민이 이렇게 왼발에 강점을 보이니까 손흥민이 오른쪽 윙어로 뛰길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래 이상적인 건 오른쪽 공격수는 주발이 왼발입니다. 사카, 살라도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은 특히 손흥민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른쪽에 기회가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기회가 많이 나오는데 쿨루셉스키는 오른발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서 찬스가 무산될 때가 많고, 존스는 더 심하죠. 테크닉도 떨어지는 실력에 오른발만 의지합니다. 전제는 당연히 왼쪽에 안정적인 윙어가 있을 때인데, 무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윙어지만 지금 왼쪽 윙어 중에 가장 나은 폼을 보여주고, 이번에도 히샬리송 대신 교체 투입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는 축구의 기본부터 잘 알고 있고 어시스트도 올렸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하고 무어, 히샬리송, 손흥민 한번 진짜 가자니까. 네. 손흥민은 이번 경기로 436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케인의 출전 기록마저 넘어버렸습니다. 이번 시즌 내로 7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떠난 지 1년 반 됐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보다 1년 더 빨리 왔거든요. 거기다 손흥민은 첫 해의 출전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확실한 레전드죠. 네. 그만큼 부상도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아를 오가면서도 이런 기록을 낸 것은 더 대단한 일이고요. 네. 아마 많은 팬들이 유로파리그보다 리그에서의 활약과 골을 더 원할 것입니다. 기자가 손흥민에게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지만 유로파리그는 잘 나가고 있다고 하자 리그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조금 어이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 손흥민이 독일에서 지금 2골을 넣었다 보니까 독일 기자가 있었고, 손흥민은 독일어로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현장에서 바로 2개 국어를 보여주는 클래스. 네. 언어 능력 부족한 저로서는 진짜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현지 적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무튼 손흥민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근데 손흥민의 그 답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5위와 14점 차거든요. 이 정도면 남은 16경기 무패로 달려야 가능할 수 있는데, 에? 설마요? 네. 레스터 시티전부터 보여줍시다. 개막전에서 승리 못했던 거 갚아주러 가야죠.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